안녕하십니까. 목동종로학원 여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공통 과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6월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공통 과목에서는. 특히 이제 독서 파트 같은 경우는 6월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학 지문이 나왔었잖아요. 사회 지문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웠었고. 근데 이번에는 사회 지문이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예전에 비한 만큼은 6월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기술 지문도 예전에 6월에 봤던 과학 지문에 비해서는 훨씬 정보량도 적고 또 이제 짜임새도 좀 있는 글이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 시험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왜 틀렸는지 점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왜 틀렸는지,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또 공통 과목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러니까 독서가 몇 분 남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위주로 조금 시험지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점수 자체 다른 사람은 잘 봤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아니 조금 더 잘 볼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점수 자체에 매몰되시면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수능이 아니고 수능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변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난이도가 조정이 될 거니까 이것 자체에만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5번을 보면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보면 1번부터 바로 답이 나오는데,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된다. 일단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게 뭐예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이야. 그리고 그 대중예술이 개인의 정체성까지 타락시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좀 어려운 것들이 뒤에 나오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이유를 초래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랬는데, 이렇게 기억 부분이 나오면 항상 기억 주의를 좀 읽으세요, 여러분. 뭔 말이냐면, 보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자,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켰어. 부조리에만. 그래서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인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 형태에 대한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주관의 재현이라는 건 예술가의 주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예술가의 주관은 안 나오고 비정형성에 대한 감각적 체험만 중요시하더라라고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그렇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 비정형적인 체험만 강조되기 때문이다 해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답이 아닌 이유를 찾아봐야죠. 비정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정형적인 형태 역시 재현된다. 아도르노한테는 정형적인 형태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아도르노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자, 재현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된다. 감상자로 전환된다는 말은 없어요. 자,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이 두 개는 같은 맥락인데요, 아도르노한테. 그쵸?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자,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된다? 이런 말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쵸? 일치불일치로도 이렇게 아닌 이유를 좀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거였는데, 자, 니은을 보죠. 니은이 뭐였냐면 전이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했으니까, 자, 전이예술이 뭐냐? 그것부터 가져야죠. 전이예술이 뭐냐? 근데 아도르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이예술은 무조건 비동일화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자,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이예술의 본질이니 전이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너는 동일화라고 하지만 나는 비동일하다. 이렇게 답이 찾아져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도 아까처럼 6번 문제처럼 답이 아닌 이유가 정확히 나와줘야죠. 한번 보자.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다. 아니야. 여기서 지금 계속 예술하고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비동일성이 왜 동일성으로 귀결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대중예술에서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전위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 아니, 비동일성을 추구하니까 동일성을 거부하는 거지 비동일성과의 구분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틀린 부분이요. 네. 자, 그러면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같은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본문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본문이 나오지 않으면 이 보기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관람은 세 작품 했대요. 첫째 작품은 자화상이었는데 얼굴의 형상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 아도르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게 좋은 작품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작품은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인데 대량 복제로 유통된 작품인데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 대중문화의 한 장면 같아서 익숙하다. 아도르는 비판하겠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에요. 색과 조형미가 띄어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이렇게. 자, 보자. 그럼 이거 가지고 아도르노는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도 있겠죠. 가능합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한 해석은 적절한 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래, 대중매체, 대중문화에서 익숙한 거니까 나한테 익숙했어. 그러니까 대중매체에 무감각해져서 이런 것도 무감각해지는 거야. 이렇게. 문화산업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뎌진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요.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다. 아니야. 아도르노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이거는 동일화를 향한 폭력이 된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해놓고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해서 직접 표현하면 비동일성을 오히려 동일화하려는 폭력적인 의도다 해서 동일화에 대해서 직접적 표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8번 문제의 답이 어디서 엉뚱하게 보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잘 가져왔냐 못 가져왔냐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 이런 원리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원리예요.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10번, 13번. 그쵸. 이 질문이 조금 어려웠어요. 유류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상속인, 피상속인 이거는 수특에 나왔어요. 수특에. 제가 알기로 수완인가요? 아니 수특일 거예요. 피상속인, 상속인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유류분이 이렇게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렇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만 인정돼요. 자,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 자체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 한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답이 바로 나오네요. 자,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망해야만 유류분권이 생길 거니까요. 자,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팔았어. 이건 건들 수가 없죠. 어떻게 건드려요?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그쵸? 누가? 상속인이 그거의 일부 낮춰.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야. 그러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게 아니라 유류분 부족에 한해서만, 그쵸? 물건 전부는 아니고요.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됐어요.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은 더 작아지겠죠. 더 커진다가 아니라 무상 취득자 건 더 작아집니다. 자,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됐어. 그러면 부족액을 뭘로?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어. 왜?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반환하는 게 맞아요. 근데 둘이 합의를 했다면 뭘로 할 수도 있다? 돈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틀린 이유도 한번 짚어볼까요?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됐어. 자, 그럼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 아니야. 그 소유권 자체가 지분 형식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류분권자 소유권을 가진다도 어색하고, 자,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이 아니라 지분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각각 얼마만큼의 지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으로. 자, 12번으로 가보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자, 그럼 기억부터 확인하고 보죠. 여기 있네요. 자, 유류분이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은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주는 거야. 언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쵸? 상속 개시 당시 그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보자. 유류분은 기억의 이유라고 그랬어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니까 그 당시로 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됐지.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누구 거였을 거다? 상속인 거였을 거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점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2번이 맞네요. 자, 3번을 보죠.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유류분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상속인한테 가는 게 유류분이니까. 그쵸? 네. 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하는 거하고 뭐하고 상속 개시 시점에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 시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건 별 관련성이 없어요. 아무 관련성이 없어. 각자의 몫이 있으니까 그 시점이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한다 했는데, 이 반영할 때 이게 무상 취득자의 노력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 이게 시기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문제가 약간 까다롭게 나왔어요. 네. 다음으로 가봅시다. 13번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네. 독서에서 이제 어려운 세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한번 보죠.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어요.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어.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어. A가 무상 취득자한테 간 거야 지금.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는데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근데 갑이 사망했을 때가 이게 상속 개시 시점이죠. 이때는 700 이랬습니다. 400만큼 늘었네요.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어.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때까지 전부 다 100이야, 100. 그러니까 자, B는 그대로 누구한테 왔어? 병한테 왔어. 병한테. 그쵸? 자, 근데 A 같은 경우는 먼저 누구한테 갔어?
을에게 갔어요. 을에게. 맞죠? 을에게 갔어. 그리고 그 을에게 병이 뭘 신청했어? 유류분권을 신청했어. 유류분권을. 그렇죠? 이런 관계죠. 근데 을에게 처음 왔을 때는 얼마였어? 300이었던 것이 개시 시점에서는 700이 됐죠. B는요? 100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해봅시다. 자, 보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해. 그러면 그냥 뭐 챙기면 돼? 그쵸? 이거 챙기면 됩니다. 이거. 그쵸? 을의 노력과 무관하니까요. 상속 개시 시점이 700이었으니까요. 상속 개시 시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 된다. 왜? 2분의 1이니까요. 전체 하면 800이 될 거 아니에요. 800에 2분의 1 하면 400이야. 근데 현재 얼마만 받았어? 병은 100만 받았잖아. 그러니까 300이 부족하겠죠. 네. 자, 그래서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이다 했으니까. 그쵸? 지금 얼마가 부족해? 300이 부족하잖아요. 300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700 중에 300은 누구 거다? 병 거다. 이렇게 7분의 3. 그렇게 되네요. 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노력이야. 노력이니까 그 노력한 만큼 이 400을 빼줘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걸로 잡는 게 맞아. 그럼 만약에 이걸로 잡게 되면 노력을 인정해 준다면 총 해서 400인데 400의 2분의 1이니까 200이고요. 그쵸? 이미 100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족액은 100입니다. 맞네요. 100. 그러면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00이니까요. 700에서 100이라고 그랬죠. 700에서 이거는 지분은 분명히 볼까요? 본문에 가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분은 언제로 하라고 그랬어요? 지분을 계산할 때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곧 700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분의 1이 됩니다. 여기 있네요.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틀렸어요. 자, 다시 가죠. 5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뭡니까? B야, B. B는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100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해. 100. B 물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독서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검색어에서 인덱스가 무엇을 표시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중요도하고 적합도를 표시하고 있다 해서 중요도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으니까요? 그 링크 분석 기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적합도를 따질 때 우리가 뭘 따져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합도 이렇게. 자, 문제를 바로 가볼게요. 14번 문제가 참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문제고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함정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율 관계를 따질 때 함정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가보죠. 자,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리 작성돼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 2번 선택지가 참 좋은데요. 보세요. 평가원은 이런 선택지를 아주 잘 내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높으면 댐핑 인자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자, 여기 보세요. 보면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를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대요. 이동하는 비율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값은 1 미만인데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돼. 가령 그 비율 어떤 비율?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라면 댐핑 인자는 0.8이야. 반비례 관계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면 댐핑 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왜냐하면 20%니까 80%에 0.8이다 그러면 높아지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뭐 본문에 있는 대로 할까요, 여러분? 오히려 본문에 있는 대로 해서 뭐냐면 비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댐핑 인자는 0.8로 높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동하는 비율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곧 이동하는 비율이 높으면 어떻다? 댐핑 인자도 어떻다? 높아진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그쵸? 이거 지금 제대로 찾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만족할 텐데 이거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거꾸로 내놓으니까요. 그냥 그래 대충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 비율 반대였는데 반비례 관계였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절대 문제가 안 풀리죠.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링크 분석 기법은 웹페이지 사이에 링크를 분석하여 웹페이지 적합도 아니야. 링크 분석 기법은 적합도가 아니라 중요도였습니다. 중요도. 자,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에 나눠주는 값 받는 값을 전부 합하라고 그랬어. 여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웹페이지에 나눠주는 값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사용자가 검색을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정렬된 순서는 그냥 알파벳 순이라고 했습니다. 정렬된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랑 적합도를 적절히 고려해서 쫙 펼친다고 했습니다. 됐죠? 네.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보죠. 자, 기억과 니은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 기억은 중요도였고요. 중요도니까 링크 분석 기법이 여기에 나와야 되고요. 또 니은은 적합도인데요. 자, 적합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자, 뭐라고 했냐면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지는데 자,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또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수. 그 웹페이지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거야. 또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다는 거니까 웹페이지 자체가 글자 수가 많지 않으면 더 좋대요. 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가죠. 자, 1번 봅시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면 기억을 높인다 그랬는데 기억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게 니은하고 연결된다 하더라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 군데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네 페이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 자체하고 기억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링크 분석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니은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 얘들아. 연결하는 링크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곳이에요. 그쵸? 많이 검색하는 사이트로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은 그만큼 그쪽으로 많이 나눠준다는 뜻이지 내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받는 걸 높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X라는 어떤 웹사이트가 있어. 그 X라는 웹사이트가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받는다고 해. 그렇죠? 나도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은 내가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댐핑 인자가 어때? 커지겠지. 댐핑 인자가 말을 좀 더 잘 설명해 볼게요. 댐핑 인자가 더 커지겠죠. 링크가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건. 그러면 이 댐핑 인자가 커진다는 건 나의 중요도를 받는 사이트한테 좋은 거지 나 자체가 본 사이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요. 자, 알파벳 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자, 다른 많은 웹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페이지의 여러 주제를 다루고 이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매하면 조금 더 가보라고 했습니다. 전체 글자 수를 많이 해. 전체 글자 수 많이 한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전체 글자 수가 적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그래, 흔히 다루지 않는 거기에만 있는 주제, 그치?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니은을 높인다,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다, 이건 맞는 이야기네요.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거. 그 페이지에 관련된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16번으로 가죠. 네, 또 이제 독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세 문제인데 보죠. 일단 여기를 보죠. 자, 원은 웹페이지고 화살표는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화살표 방향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됨을 뜻한대요. 댐핑 인자는 0.5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D와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된 값이야. 그러면 D를 봅시다.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16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한번 보죠. 여기에서 D에서 A로 갈 때 댐핑 인자가 적용돼야죠. 0.5로. 그러니까 여기는 8이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B로 가는 것도 8이 될 거예요. 받은 게 또 있으니까 여기다 씁시다, 여러분. 8이 될 거예요. 여기도 8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B는 E한테만 받았으니까 8로 결정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8이 두 개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야. 4에 다시 댐핑자 0.5를 곱하면 2씩이 갈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A는 몇이 됩니까? 10이 되겠죠. C는요? 2가 되겠죠. 그죠? B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8이라고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가죠. A의 중요도는 16이 아니라 10입니다. 그렇죠? 자,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했는데 A가 D한테 받는 값은 8이고 B한테 받는 값은 2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졌대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졌어요. B에서 A로의 링크. 그러면 A는 D한테만 받으니까 8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그래도 중요도는 B하고 C는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E한테 받아서 8이잖아요. 그렇죠? C는 이 8이 댐핑인자 해서 4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자, E에서 A로 이 링크가 추가됐어요. 자, E에서 A로 이 링크가 추가됐어. B의 중요도는 6이다 그랬는데 한번 해보죠. E에서 A로의 링크가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자, 그때 여기는 16이었어. 그러면 16이 이쪽으로 8 가고 이쪽으로 8 가는데 댐핑 인자가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그럼 B는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D는 A한테 얼마를 보내줄까요? 8을 보내주겠죠. 그래서 두 개 합하면 12가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E에서 A로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 B의 중요도는 6이 아니라 4입니다. 맞죠? B의 중요도는. 자, 다시.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돼요. E에서 C로의 링크라고 그랬어요.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내놨네요. E에서의 C로의 링크가 추가됐어. 그럼 아까 하는 것처럼 자, 여기로 각각 8이 가고 댐핑 인자 0.5를 곱하면 여기가 4, 여기가 4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럼 여기는 4로 결정이 됐어. 여기서 여기로도 얼마가 가겠어? 2가 가는데 댐핑 인자 적용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2가 갈 거야. 반이니까.
그래서 댐핑인자 적용하면 곱하기 0.5에서 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과 4를 더하면 여기가 5가 되네요. 네. 그래서 답은 5번, 5입니다. 그쵸? 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해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이제 나올 때마다 차분히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했는데 일단 1번하고 5번에서 많이 헷갈려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2, 3, 4는 뭐 그냥 이렇게 풀 수가 있었는데 의미가 워낙 달라서요. 산을 넘는다, 국경선을 넘는다, 고비를 넘었다 이런 건 성격이 다르니까. 근데 수백 개를 넘는다라고 했거든요. 수백 개를 넘는다. 어떤 정도 범위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1번과 맞는데 그러면 5번은 뭐냐? 가득 차서 넘는 거잖아요. 범위가 아니라 물이 넘었다라는 건 물이 특정 범위까지 왔다가 아니라 가득 차서 넘친다라는 의미거든요. 가득 차서. 그래서 어떤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게 아니라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5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학 일단 정수정전이 나왔네요. 정수정전. 뭐 연계 작품이죠. 연계 작품이니까 다들 이렇게 줄거리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줄거리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떤 장면이야? 이렇게 예부상서 진량이 이렇게 정수정의 아버지를 모함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정수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정수정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기억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기억으로 진량에게는 정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했는데 정상서가 이렇게 병 들어있는 부분. 그쵸? 뭐라고 했어? 마침 정상서 병이 있어 상수하고 참석하지 못하였더니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자, 2번. 니은으로 정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했는데 니은이 뭐냐면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행장 차리소서. 황제의 명령이 급하다. 빨리 떠나라. 어디로? 유배지로 떠나라. 이미 비보를 정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가 아니라 비보가 전해진 후입니다. 비보가 전해진 후. 자, 디귿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자, 리을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리을이 뭐였을까? 대원수 호왕에게 승리했다. 이렇게. 자, 미음 보자. 서찰을 본즉 태부인이 서찰이야.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태부인 서찰 보고 어때? 안심했어요. 기뻐 즉시 화답하여 보내고 라는 걸 보면 걱정을 덜며 떠날 채비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죠.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니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 며느리라는 뜻이에요. 자,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성화된다. 이랬어. 자, 그럼 1번 보면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어. 그래서 원수 갚았지. 원수 갚았어. 그래서 부친의 한을 풀어주려는 정수정의 효녀. 그래요. 자, 제사상을 차려서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했다. 맞는 말이죠. 장현은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 장현이 욕을 보고 돌아왔다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 옳지. 맞아요. 자, 장현을 징계한 일로 심사가 답답했어. 이때 장현은 누구? 남편이잖아. 남편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답답함은 어떤 답답함이야? 남편한테 내가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남편 때렸는데 이거 너무 찜찜한데. 어떡하지? 어떻게 화해해야 되지? 시어머니도 화나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태부인이잖아요. 태부인은 화나 있을 텐데, 뭐 이런 걱정이었던 거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시와 백석의 수필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시와 백석의 수필이. 자,
현대시 한 편은 박주진의 별 금강산시입니다. 금강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서가 나와 있고요. 신경님의 길이 이제 나왔네요. 이건 연계 작품이죠. 자, 그다음에 백석의 스프리 나와 있고요. 자, 2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할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해서 형상화하고 있대.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한다.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한다는 건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교감도 드러낸다. 이렇게. 다시. 나의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는데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뭐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자, 1번부터 보자. 자, 가는 화난 화난이요. 화난. 시적 허용까지 해서 얼마나 화나면 화나다고 그랬겠어요. 백화 앙상한 사이. 백화가 앙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화자가 여정 속에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했어. 그것도 주관적으로 묘사했다 해도 돼요. 네. 자,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치, 바다의 별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의 별이 바다에 부딪혔을까? 아니면 바다에 떠있는 배들이 불빛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 가능한데 아무튼 이 주관적인 건 확실하잖아요. 자,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줬어.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했어. 너희들의 관점으로만 길은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나는 길만 가면 돼 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벼랑을. 벼랑 앞에서. 자,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생각.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는 이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나와요.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앞부분이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해.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서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어때? 세상 사는 이치. 여기서 이 길은 밖으로 난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는 밖으로 난 길이에요. 밖으로 난 길. 그런데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 깊이 들어가 내적 성찰하는 건 모른다. 이 사람들은.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 그러니 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적 성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야.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길을 밖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밖으로 난 길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쵸? 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보면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다. 나는 꽃으로 지 몸을 순호와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당연하죠. 긍정적인 태도 맞네, 이건. 네. 자, 26번 가죠. 여기서도요. 바로 답으로 가볼게요. 나머지는 너무 뻔해서요.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지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죠, 여러분. 지 뜻을 굽혔는지 정확히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길은 고분고분하다. 길이 제대로 깨우쳐 주려는 걸 깨달은 사람한테는 길이 고분고분하다라고 했으니까 지 뜻을 굽혔다는 말은 어때? 제 뜻을 굽혔다는 말은 말이 맞지 않죠. 오히려 자기의 뜻, 자기의 진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길이 원하는 바를 진짜 아는 사람에게만 고분고분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여기서요. 이거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이라고 할 때 제 뜻을 굽혔다고 하면 복종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순종한다, 따른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고분고분한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제 뜻을 굽혀는 아니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찾는 연습해야 됩니다. 자, 다음 현대 소설은 이제 아주 낯선 작품이 나왔죠. 최인훈의 뭔가요?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5가 나왔어요. 최인훈의 작품이 약간 엉뚱한 발상, 환상적인 발상이 있죠. 그 발상을 잘 이해하시고 문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일치불일치 문제인데요. 이것도 방금 풀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 보죠. 자,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했는데 이거 시민이 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정했다고 그랬어요? 관청이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관청이 정했단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이 정한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규칙은 시민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했습니까? 관청이 정했습니다. 관청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이렇게 좀 강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문학에서 시민이 정한 규칙에서 규칙을 시민이 정했다? 이거 판단해 봐야 돼요.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제 뜻을 굽혔다. 길이 뜻을 굽혔나? 이렇게. 이거 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거. 알았죠?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답 만드는 방법이 또 선택지, 평가원에서 잘 선택지를 꾸미는 방법이니까 이거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은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된 시대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다. 보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자, 밤하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이다. 이렇게. 자, 공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 했는데, 자, 공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고통을 참기 위해서였어. 고통을 참기 위해서. 혹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건 이제 자유를 실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를 실천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기는 혁명가가 된 것 같고 간첩이 된 것 같아. 그렇죠? 나는 공리적으로 살지만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연결이. 네. 자, 마지막으로 가죠. 고전시가가 나왔네요. 고전시가 어부단가는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박일로의 소유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박일로의 소유정가. 한번 보죠. 이 34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의 어부는 십장홍진으로 표현된 정치현실. 맞아. 십장홍진. 속세니까요. 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간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한다. 이렇게요. 자,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현상 가능해요. 근데 보자.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했는데 흥취의 대상이 강에서 산으로 옮겨갔나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보죠. 여기서부터 보면 나옵니다. 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 강바람이 짐짓이러 귀범, 이제 돌아가라는 겁니다. 범선할 때 범자예요. 돌아가라는 건데 귀범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여. 그래, 산이 언급된 건 맞네.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놀았나? 산에 들어가서 논 건 전혀 없어요. 여전히 바다 강가에 있습니다. 잠깐 사이 날개도다 연잎에 탄 신선된 듯 연파를 파도를 헤치고 달뜬 가운데 돌아오니 동파 적법유인들 이내 흥에 미치겠냐 해서 여전히 어디서 놀고 있어? 강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했을 때 흥취의 대상이 산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여전히 강에서 잠깐 산을 바라봤을 뿐이야. 그만큼 배가 빨리 가더라 이런 거였지. 그쵸? 네, 여기까지 34번까지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점수 자체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내가 왜 틀렸고 혹은 이런 문제가 또 수능 때 나오면 지금 제가 의미 있는 선택지들을 몇 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선택지들을. 그래서 그런 선택지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연계가 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주지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